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거 있는 거 보니까 월드컵 하는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오늘 주제가 역사상 최악의 순간. 오늘은 사실 웃음기를 싹 빼야겠네요. 최악의 순간. 제가 모르는 사건이 있으면 패스를 해도 되겠죠? 좋아요. 역사상 최악의 순간. 월드컵.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게요. 처음부터 너무 센데요. 너무 최악이에요. 7.3일 부대에서 실험을 당하는 마루타 대. 말이 안 되죠. 콜로세움에서 맹수와 싸우는 로마 검투사. 제가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당연히 7.3일 부대에서 실험을 당하는 마루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맹수와 싸우는 로마 검투사도 최악이죠. 생사를 넘나들면서 그 선에 서 있었어야 되니까. 일단 콜로세움이 어디냐면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콜로세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검투사들을 맹수랑도 싸우게 하고 검투사들끼리도 싸우게 시켰어요. 이 검투사를 글래디에이터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영화에도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여기서 검투사는 어떻게 생겼나요? 검투사들은 일반적으로는 로마가 어떤 나라랑 싸우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던 나라가 지게 되면 진 나라의 국민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일부는 뭐 광산이나 농장 노동자로 일을 시키기도 했고요. 또 일부는 뽑아서 검투사로 경기를 시킨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경기를 진행했나요? 사실 로마에서는요, 빵과 서커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빵을 줘서 배를 부르게 하고 서커스에 관심을 돌려서 정치에 관심을 못 가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에 또 로마에서는 실업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런 실업자들의 관심을 경기에 집중시키려고 했던 거죠. 실직을 하게 되면 경제가 조금 어렵게 되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누적이 돼서 폭동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에 와가지고 검투사가 인간이 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 맹수랑 싸우게 되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그 폭력적인 장면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드레날린이 완전히 분출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누구 이겨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가 다 풀리면 불만이 누적된 게 다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검투사들은 인간이었지만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냥 로마 사람들의 즐거움, 유의를 위해서 인간이 수단으로 활용이 된 거죠. 보통 검투사랑 검투사를 결투를 하기도 했고요. 맹수랑 싸우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맹수 같은 경우에는 검투사랑 싸울 때 더 극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을 하게 하려고 경기 전에는요, 무조건 굶겼대요. 먹이를 안 주고 잔뜩 이제 굶주리게 만든 다음에 경기를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경기가 이상한 경기까지 막 나오게 돼요. 그냥 검투사들의 경기가 아니라 여자들이랑 난쟁이가 목숨 걸고 싸우게 하는 이상한 결투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투사였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경기장 들어갈 때 그냥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세기 말 고난의 행군 당시 평범한 북한 주민대 1812년 러시아 원정을 떠난 프랑스 군인. 고민이 되는데 저는 1812년 러시아 원정을 떠난 프랑스 군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이 20세기 말 고난의 행군 당시만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같은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20세기 말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말만 들어서는 뭔가 행군, 굉장히 힘들게 행군을 했을 것 같지만 그 행군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대기근이 닥쳐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닥쳤었던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상황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1996년에 신년 연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고난의 행군으로 살면서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연설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얼마나 심각했나요? 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이때 체제 붕괴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나요? 대한민국 통계 추정치로는요, 최대 40만 명까지 아사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북한에 이제 공식 통계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아사자가 발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일부 또 미국 언론에서는 사망자가 한 300만 명까지 추정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근거가 조금 빈약하고요.
왜 일어났나요? 일단 1980년대 후반을 주목해 보는 게 좋아요.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주의권의 국가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991년에는 사회주의권의 큰형님이죠. 소련이 해체되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게 바로 북한이었어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북한의 경제 구조를 조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70년대에 비약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력되는 산업이 달랐어요. 1960년대는 경공업 중심이었어요. 가벼운 공업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이 조금 없으니까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가발이나 아니면 신발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값싸게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걸로 돈을 벌었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난 다음에 1970년대부터는 중화공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켰죠.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련처럼 중공업 중심으로 먼저 경제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요? 중공업 중심으로 가려면 자본도 있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빈약했다는 거죠. 기술력이 부족하게 되니까 자체적으로 생산 자체가 잘 안 되게 됐고요. 수입품에 의존하게 되는데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해체가 되면서 수입에 의존해왔던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행군 시기 사람들은 뭐를 먹었나요? 일단 1998년에 북한 TV 방송에는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방송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들에 나 있는 풀 있죠. 이 풀이나 아니면 옥수수대 같은 걸로 어떻게 우리가 먹는 식량을 대체하는 식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요리법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나무 껍질, 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체식품처럼 부드럽게 목 넘김을 하면서 먹을 수 있나, 그런 것들이 방영이 됐다는 거죠. 풀로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먹나요? 일단 나무 껍질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나무 껍질을 먹으려고 물에 일단 불리고요. 다 부드럽게 만들려고. 빨래 방망이 같은 걸로 두들겨서 또 부드럽게 만들고 찌고, 이 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탈북민이 제가 증언을 했던 거를 봤다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있는데, 이탄이라고 하는 걸 옥수수 가루에 섞어서 국수로 만들어 먹었다 그래요. 이탄이 뭔가요? 이탄이 이제 완전히 탄화되지 않은 석탄이거든요. 원래 비료로 쓰이고 있었어요. 이걸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왜 먹었냐면, 이 이탄을 옥수수 가루에 섞어서 먹으면 얘가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배가 불러서 너무 배고파 이런 느낌은 안 들었기 때문에 먹었던 거죠. 문제는 얘가 배출이 되지 않으니까 항문이 막혀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최악이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7천량 해전 당시 조선 수군대, 21세기 대한민국도 힘들지만 7천량 해전 당시 조선 수군을 고르겠습니다. 일단 21세기 선생님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악의 상황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저출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출생률이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학계 출산율이 0.7명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2040년 초등학교 학급당 이 학생 수가 10명으로 준다고 해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한 반에 35명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신규 병력 자원이 10만 명대라고 합니다. 이게 저출산이 아니라 그냥 국가 재난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에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20세기 스탈린 집권 당시 소련 농부대, 21세기 소말리아 시민. 저는 둘 다 안 좋지만 21세기 소말리아 시민을 고르겠습니다. 일단 20세기 스탈린 집권 당시 소련 농부의 삶도 너무 어려웠어요. 이 스탈린 자체가 엄청난 독재자이자 학살자였잖아요. 스탈린 집권기의 소련은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중공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공업을 키우기 위해서 갈아 넣었던 게 농업 부문이라는 거예요. 농민들의 정말 피와 막 살을 짜내가지고 중공업을 키워냈다는 거죠. 농촌에서 만들어지는 잉여, 재산이라던가 노동력 이런 것들을 다 중공업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전국의 모든 농토를 집단 농장으로 개편을 하게 돼요. 원래 내 땅이었는데 국가 소유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니 자기 땅을 잃게 되는데 좋은 농민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에 더해서 가축을 딱 3마리
세 마리 이상 가지게 되면 부유한 농민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부유한 농민을 일컫는 말이 러시아에서는 이 소련에서는 쿨라쿠라고 불렀습니다. 쿨라쿠로 또 몰리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되고 하게 되니까 가축을 세 마리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도축하는 일이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가축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밭갈 동물도 없어지게 되고 퇴비도 부족해지게 되니까 흉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대기근이 일어나게 되고요. 심지어 1932년부터 33년 사이에 발생한 기근으로 전체 소비에트 연방에서 약 500만 명 정도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엄청난 피해를 봤던 그 시기였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1260년대 후반 남송의 평범한 평민대 1997년 한국의 개미 투자자. 요거는 저는 1997년 한국의 개미 투자자를 고를게요. 경제 위기도 큰 위기니까. 1260년대 후반에 남송의 평범한 평민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몽골의 침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송의 위쪽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이 몽골이 쿠빌라이 칸이 1271년에는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국호를 바꿔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나라 간접기가 있으니까 원이라고 하는 국호가 더 익숙하게 되죠. 이 1260년대 후반부터 쿠빌라이 칸이 남송을 쳐들어가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몽골의 다른 정복전쟁보다는 참혹한 양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덜했습니다. 목표가 남송 물자를 바닥내기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서로 간에 시장을 연 적도 있고요. 부녀자들을 내보내는 걸 허락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쟁이니까 당연히 최악의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 불어닥쳤던 경제 위기를 골라볼게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흑사병 당시 유럽인데 79년 베수비오 화산 근처에 사는 시민. 한쪽은 인명피해가 굉장히 심했고 다른 한쪽은 인명피해도 심했지만 도시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저는 79년 베수비오 화산 근처에 사는 시민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흑사병은요 사실 전염병이죠. 14세기 중엽 유럽에 발발하게 되고요.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사망을 했어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유럽의 도시에서는 죽음의 춤이라고 불렸던 그런 전염병이었고 뭐 죽는데 사람들 순서 없잖아요. 귀족도 죽고 노예들도 죽고 막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죽음의 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13세기 몽골군과 싸우는 호라즌 병사 대 19세기 미국의 남부 흑인. 둘 다 최악이지만 19세기 미국의 남부 흑인은 이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딱 동트기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13세기 몽골군과 싸우는 호라즌 병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는 국제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었어요. 얘가 왜 그랬냐면, 이 영국인 남성이었던 잉클과 아메리카의 원주민이었던 아리코의 일화가 있었는데, 영국 남자 잉클이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표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잉클을 아리코라고 하는 여성이 보호해주면서 구조를 해주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잉클이 다시 구조돼서 본국 영국으로 돌아갈 상황이 되었을 때 잉클의 마음이 복잡했던 거죠. 내가 야리코와의 관계를 어떻게 내 주변 사람한테 설명하지? 가족들한테 내 부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비웃음을 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민 속에 야리코를 놀라지 마세요.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아 넘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리코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당신의 아기를 가졌다고 제발 나를 노예로 넘기지 말아달라고 막 빌었는데 잉클이 아기까지 가졌으니까 2배로 다 값을 달라고 하면서 노예 값을 더 받았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것과 관련된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미국의 남부 같은 경우에는 목화 농장, 대농장이 막 있었거든요. 거기서 흑인 노예들은 인간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착취당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1863년에 노예 해방 선언이 발표가 되고요. 노예 해방 전쟁이었던 남북 전쟁에서 노예 해방 쪽을 주장을 하고 있었던 북부 쪽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살고 있었던 미국 남부 흑인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가장 밝은 해가 뜨기 전, 그러니까 노예 해방되기 전에 어두움의 상황이니까요. 희망이 있으니까 몽골군과 싸우는 호라즌 병사를 선택을 할게요. 다음
요 라운드의 마지막이네요. 1912년 4월 15일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탄 여행객, 요거는 타이타닉 고 침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거 때 경신대기근식의 조선백성. 저는 경신대기근식의 조선백성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5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던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배를 만들었고요. 당시에 뭐 세계 최대라고 하는 타이틀이 많이 붙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였고 세계 최고의 배라고 유명해졌습니다. 심지어 최소로 방수 격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절대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지 않을 배라고 선정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부딪히게 된 거죠. 근데 빙산을 발견을 하기는 했는데 망원경을 늦게 찾아서 빙산을 너무 늦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전속력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너무 사실 배가 크다 보니까 빨리 회전이 안 됐고요. 빙산에 충돌하고 만 거죠. 탑승 인원이 한 2,000여 명 정도였는데 9명보트가 부족해서 최대 탈출 인원이 그 절반 수준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몰하게 되면서 사망하게 됐던 사건입니다. 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8강으로 가봅시다. 7,000량 해전 당시 조선 수군대, 1812년 러시아 원정을 떠난 프랑스 군인. 둘 다 전쟁 상황에서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저는 7,000량 해전 당시 조선 수군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1812년 러시아 원정을 떠난 프랑스 군인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떠나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나폴레옹 1세, 전쟁 영웅이자 전쟁 천재라고 불리는 나폴레옹 1세를 따라서 이 약하디 약한 러시아 원정을 떠나는 건데 우리가 되게 쉽게 빨리 이길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나폴레옹 1세가 이끄는 프랑스 군대는 완전히 최강이어서 거의 유럽 전역을 제패를 했거든요. 러시아 원정을 왜 떠났나요? 러시아 원정을 왜 떠났냐면요. 당시 나폴레옹 1세가 이끄는 프랑스는 거의 유럽 전역을 제패를 했습니다. 한 나라만 빼고요. 어느 나라였냐면 프랑스의 영원한 라이벌이죠. 영국이었어요. 이 영국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어요. 이 넬슨 제독의 활약으로 프랑스가 패배를 하고 맙니다. 자존심 완전히 상했을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 1세가. 이후에 이 프랑스에서는 영국 왕따 작전이라고 불리는 대륙 봉쇄령을 내리게 됩니다. 영국이랑 교류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러시아는요, 영국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영국에다가 식량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걸로 먹고 살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원래 계속해서 영국이랑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나폴레옹 1세가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손 좀 봐주겠다고 하면서 한겨울에 러시아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프랑스 군대는요,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려고요, 이 나폴레옹 1세가 6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의 수도죠,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대항했냐면 이거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넓은 영토에 추위를 무기로 해서 싸우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문제는 러시아랑 본격적으로 싸우기도 전에 일단 전염병이 돌아서 전투 병력이 20만 명 정도밖에 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모스크바에 도착을 해보니까 도시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프랑스 군인이 무서워서 러시아 군인들이 도망갔나 하면서 항복을 요구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묵묵부답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변을 딱 살펴봤더니 어때요? 식량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추운 겨울에 식량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방어전을 펼치고 있었고, 프랑스 군인들은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먹을 거 제대로 준비도 해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군인들이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이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동물이라도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온 거는 모스크바의 날씨였어요. 모스크바의 날씨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게 됐거든요.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나폴레옹 1세가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철수를 시작하니까 러시아 기병대가 우르르 나와서 추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기병대의 공격에 오랫동안 쫄쫄 굶은 프랑스 군인들이 정말로 말 그대로 처참하게 죽어 나갔습니다. 심지어 그 시기에는요, 또 이 기온까지 영하 38도로 떨어지게 돼요. 참전한 생존자의 회고록을 보면 너무 처참해요. 아직 동료가 죽지 않았는데 동료의 옷을 너무 추우니까 빼서 입으려고 하는데 숨이 그래도 이제 남아있으니까 자기 동료가 막 저항하더래요. 이 60만 명 중에서 남은 군인이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프랑스에 정말 처참한 패배로 끝나게 되죠. 전쟁 역사상으로도 보기 드문 대참패였고요. 이걸로 나폴레옹 1세 전성기가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다음 라운드 가볼게요. 1997년 한국의 개미 투자자 대 21세기 소말리아 시민.
한쪽은 경제위기고 한쪽은 현실에서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21세기 소말리아 시민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1997년에 개미 투자자들 어떤 상황을 앞두고 있죠? 주식이 막 엄청나게 폭락했던 IMF 구제금융을 받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골랐냐면 사실 투자 시점이 다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됐지만 그런데 이 상황에도 큰돈 번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1997년에 선물 옵션 투자해서 풋옵션에다가 걸었으면 큰 수익을 봤을 거거든요. 풋옵션이 뭔가요? 이게 풋옵션이 뭐냐면 떨어질 때 돈을 버는 구조예요. 미리 지정한 가격에 기초 선물 계약을 매도할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하락될 것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진입을 하면 큰 돈을 벌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자산이 뭐 엄청나게 날아가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되는 이런 항목들도 많았으니까 자산이 아예 사라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정말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만이 공포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력인데 경제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볼게요. 13세기 몽골군과 싸우는 호라즌 병사 대 79년 베수비오 화산 근처에 사는 시민. 한쪽은 전쟁 상황이고 한쪽은 재난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조금 덜 비참한 죽음이 저는 화산 폭발인 것 같아서 13세기 몽골군과 싸우는 호라즌 병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베수비오 화산은 뭐냐면 고대 로마 도시죠. 폼페이를 멸망시켰던 화산 폭발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79년이에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어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 같은 도시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폼페이는요, 상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로마 귀족들의 이 휴양지가 막 있었던 번성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화산 폭발로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도시가 멸망하기까지. 약 17시간에서 18시간 만에 완전히 이 도시 자체가 잿더미가 되어서 소멸하게 됩니다. 화산 폭발을 몰랐나요? 몰랐던 것 같아요. 일단 화산이 폭발한 날에 도시 내에서 축제가 진행 중이었어요. 정말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화산 폭발의 전조로 이 구름이 이렇게 하늘을 완전히 뒤덮었대요. 그런 다음에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했냐면 수백억 톤에 달하는 이 화산 쇠설유가 하루 종일 분출되었다고 해요. 화산이 폭발하고 나면 사실 제일 큰 문제가 화산재잖아요. 도시에는 3m가 넘는 이 화산재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그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건가요? 그건 아니었어요. 이 탈출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화산 폭발로 사망했다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또 다른 도시였던 헤르클라네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7.3일 부대에서 실험을 당하는 마루타 대 경신대기근 시기 조선 백성.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7.3일 부대에서 실험을 당하는 마루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신대기근 시기의 조선 백성들도 최악의 상황이었죠. 경신대기근은 1670년이 이제 경술년이고요. 1671년이 신해년입니다. 경술년에서 신해년까지 일어났던 대기근이라고 해서 경신대기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 수도 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죠. 킹덤의 모델이 됐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1670년에서 1671년까지 정말 이상기온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뭄으로 시작을 해서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가뭄이 계속되다가 다음에는 막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이 막 사람의 머리통만 해가지고 이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우박이 내려놓은지 알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살만해지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메뚜기 떼가 정말 얼마 안 남은 곡식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냥 벌판 자체가 완전히 황무지가 됐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홍수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1000만 명 중에 10분의 1가량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참혹한 상황이었던 게 제가 어떤 기록을 봤더니 이제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국가에서 죽 같은 거를 배급을 해줬나 봐요. 부부가 쫄쫄 굶은 부부가 이 배급을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남편이 배급을 받기도 전에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부인이 조선시대면 남편이 죽었으면 막 곡을 할 거 아니야. 아이고 막 이렇게 곡을 해야 되는데 곡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그릇을 바라보면서 배급 받는 걸 기다리더래요. 그래서 배급을 받아서 죽을 먹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갓난아기나 노인 같은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버려졌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4강으로 넘어가 볼게요. 7천량 해전 당시 조선 수군대 21세기 소말리아 시민. 너무나 다 최악이지만 저는 21세기 소말리아 시민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천량 해전은 우리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중에 벌어졌던 해전이었어요. 임진왜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수군이 졌던 최초이자 마지막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수신 장군이 있으신데 왜 졌나요? 이건 이수신 장군이 아니라 원균이라고 하는 장군이 맡았거든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는 첩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당시 일본의 장수 고니시 유키 나가라고 하는 장수랑 가토 기요마사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라이벌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고니시가 가토의 이 조선 침공 정보를 우리나라에다가 정보를 흘렸던 거죠. 예를 들어서 몇 날 몇 시에 조선을 기습 공격할 거라는 식으로 이제 흘렸던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될까요? PD님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정보를 흘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쟤네는 같은 일본 편이니까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쪽이 있을 수가 있죠. 선조는 전자, 첩보의 내용을 신뢰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순신에게 수군을 이끌고 출정을 하라고 했는데 이수신 장군이 왕명을 거부하고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당시에 파직을 당하게 되고, 이순신 장군이 계셨던 자리에 이 수군을 이끌게 됐던 사람이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원균이 이끌었던 조선 수군이 이어졌던 해전이었던 7천년 해전에서 완전히 괴멸되고 맙니다. 우리나라의 주력선이 판옥선이었잖아요. 판옥선이 110여 척이 침몰이 되거나 실종이 됐고요. 거북선 3척도 침몰되고 말죠. 한 조선 수군 10,000명에서 14,000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 배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겨우 12척의 배를 가지고서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도망쳤던 건 전쟁 상황에서 굉장히 약간 비겁한 행동이었지만 12척이라도 그래서 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조가 다시 누구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수신 장군을 부를 수밖에 없죠. 파직을 시켰다가 다시 이제 부르게 돼서 조선 수군은 이미 괴멸이 됐으니까 남아있는 수군을 이끌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했던 거죠. 이때 이수신 장군이 남겼던 말이 혹시 아시나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12척의 배로 어떻게든 싸워보겠다고 하신 거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전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량대첩입니다. 명량대첩에서 일본 배 몇 척이랑 싸웠는지 아세요? 일본 배가 최소 추산으로 133척이랑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나라 배는 12척이 있었고 나중에 한 척이 이제 수리가 돼서 합류를 해가지고 13척 대 133척의 싸움이었는데 여기서 이겨내신 거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13세기 몽골군과 싸우는 호라즘 병사대 731 부대에서 실험을 당하는 마루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731 부대를 선택을 하고요. 13세기 몽골군과 싸우는 호라즘 병사도 정말 지옥을 경험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시에 호라즘을 쳐들어갔던 시기에 몽골을 이끌었던 인물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칭기즈칸입니다. 칭기즈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인한 무장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싸우는 거, 전쟁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상업이나 무역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시에 칭기즈칸의 주요한 관심사가 서양이랑 교류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거점으로 삼기 좋은 나라가 바로 호라즘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라즘에다가 교류하고 싶다고 잘 지내보자고 사절단을 보내는데요. 호라즘이 이 몽골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잔인한 이 민족이고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되게 많이 정복시킨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몽골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1차 사절단으로 왔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칭기즈칸이 뭔가 오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사절단도 보냈는데 2차 사절단으로 간 사람들은 뭐 수염도 밀어버리고 머리털도 뽑고 하면서 치욕을 경험을 하게 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나요? 3차 사절단은 아예 얼굴을 칼로 난도질을 하게 됩니다. 호라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나요? 일단 절대로 칭기즈칸이 쳐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몽골이랑 호라즘 사이에는 바다 정도의 큰 강이 흐르거든요. 기병부대가 강을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뒤쪽으로는 텐산 산맥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는 또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산입니다. 또 인근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는 사막이 펼쳐져 있는 사막길이었으니까 호라즘 생각에서는 야 어떻게 쳐들어올 거면 쳐들어와봐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칭기즈칸이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는 산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대요. 신이시여, 이거는 진짜 제가 원해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칭기즈칸 입장에서는 자기는 진짜 무역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호라즘이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원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죠. 칭기즈칸이 작정하고서 그러니까 복수열전으로 쳐들어갔던 게 호라즘 정복이었거든요. 칭기즈칸도 이 자연 환경 자체가 쳐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묘안을 짜내게 돼요. 사실 칭기즈칸이 생각하기에 야, 이 전쟁 진짜 이기기 힘들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아들 한 명 정도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4명의 아들을 전부 다 소집을 했어요. 4명의 아들이 모였다? 4개 국가가 그냥 연합해서 쳐들어가는 것과 같은 파급력이었거든요. 그리고 강과 사막과 그리고 산맥을 건너가게 됐던 거죠. 텐산 산맥을 넘을 때는요, 얼음캐보다 눈이 높게 쌓여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눈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갔고요. 말의 발이 이제 얼어붙을 수가 있으니까 야크 가죽으로 발을 감싸서 넘어갔던 거죠. 그렇게 칭기즈칸의 원정으로 대제국 호라즘은 지도상에서 그냥 국가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칭기즈칸이 마음먹고 진행했던 복수열전이었기 때문에 호라즘 병사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몽골군이 호라즘의 사람을 잡으면은 몽골군은요, 호라즘의 사람을 잡으면 두 눈에다가 금이나 이제 수은을 녹인 물을 부었다고 해요. 이걸 부어서 죽이기도 했고, 벽돌 한 장까지도 다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자, 최종 라운드네요. 731 부대에서 실험을 당하는 마루타 대 21세기 소말리아 시민.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731 부대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731 부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말리아 시민, 21세기 오늘날에도 살아가는 소말리아 시민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소말리아는 동아프리카에 있죠. 수도가 모가디슈인데 모가디슈라는 영화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시죠, 피디님도. 소말리아는 정말 살기 힘듭니다. 이 정부가 있지만 정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내전이 벌어지는 나라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소말리아입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평균 수명이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뭐 90세, 100세 이 정도 되지 않나요? 여기는 평균 수명이 남녀 모두 50세가 되지 않아요. 45세 전후로 평균 수명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릴 때 죽는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냥 길에서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영아 사망률도 높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소말리아는 역사적으로 에티오피아와 좀 악연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일시적으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말리아 사람들을 사실상 하나로 묶는 건 뭐였냐면 에티오피아에 대한 적개심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나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그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뭉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에티오피아랑 소말리아가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 오가덴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에서 소말리아가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이끌었던 군부의 핵심 세력, 이 사아드 바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자체도 완전히 몰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말리아에 어느 정도의 기강을 잡고 있었던 군부 세력까지 붕괴가 되면서 지금의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내전이 계속되면서 국내 경제도 완전히 붕괴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서비스업, 제조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농사를 지으면 되지 않나요? 소말리아가 그런데 또 대부분이 사막이라서 농사 지을 땅이 전체 영토의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말리아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해적이잖아요. 해적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요, 치안이 너무 불안해서 총기를 누구나 다 휴대를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길에서 총 맞아 죽으나 해적질하다 죽으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적질을 하게 되는 거죠. 해적질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게 성공할 확률은 적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소말리아 사람들이 먹고 살 기반이 없으니까 나가서 해적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31 부대에서 실험을 당하는 마루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사실 731 부대는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731 부대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마루타 실험을 했죠. 마루타는 일본말로 통나무라고 부르는데 인간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통나무로 봤던 거예요. 당시에 일본에서는요, 전쟁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세균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균전을 준비를 하려고 인간을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온갖 실험을 다 하게 됐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731 부대에 끌려가서 마루타 실험으로 처참하게 희생을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이제 희생이 되셨죠. 어떠한 실험을 했었냐면 대표적인 거 뭐 총탄상의 실험 같은 거 있죠. 일렬로 세워두고서 총을 쏘면 몇 명의 인체를 총알에 관통하는지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기도 했고요.
고속 원심 분리 실험이 있는데 세탁기에서 탈수하는 원리랑 똑같아요. 사람을 넣고서 사람의 안에 있는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기도 했고요. 위장과 십이지장을 제거하고 식도와 소장을 연결해서 소화 기능을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실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끔찍한 게 다 이런 실험이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잔인한 실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모성애 실험인데요. 이 뜨거운 불판 위에 엄마랑 아기를 넣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방바닥을 뜨겁게 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아기를 버리는가, 이 모성애 실험을 했던 거죠. 말 그대로 지금 봤던 역사 속의 최악의 순간들은 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인간다운 삶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인데 731 부대에서의 이 실험의 상황,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최악의 순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감 좀 얘기해주세요. 사실 오늘은 진행을 하면서 너무 최악의 순간들을 다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없었어요. 이런 일들을 또 교훈 삼아서 우리는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과 동시에 지금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